흑백 요리사송 메뉴를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춰 색다르게 해석한 상품과 콘텐츠를 공정의 가치를 요리 대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종영 후에도 여전히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 외식 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가 상당한데요. 흑백 요리사 열풍이 불러온 경제 효과부터 OTT 시장에서의 K 콘텐츠 경쟁력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황용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이렉트 미디어 랩의 임석봉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분입니다. 길금희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어디 가서 흑백 요리사 얘기 안 하면은 이 화제거리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했는데 요즘에 흑백 요리사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보셨습니까, 교수님? 아, 네, 저 정주행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셋만 모이면 정말 흑백 요리사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네. 정말 대화에 끼려고라도 어떻게든 봤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정말 그 몰입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며칠 만에 정주행해서 다 봤습니다. 처음 스트리밍 시작한 후에 네.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제가 어디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 이틀이었는데 이틀 내내 교수님들이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때 약간 좀 촉이 왔습니다. 이거는 꼭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10월 연휴 때를 껴서 결국은 다 보고 네. 마지막 따라가면서 흑백 요리사를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요리 경영 프로그램이 그동안에도 제법 있었는데 왜 흑백 요리사가 이렇게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질까? 이것도 또 궁금해요. 이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4%가 심사위원인 백종원 대표와 안성재 셰프를 꼽았습니다. 이어 이 흑수저와 백수저 요리사의 대결 구도, 또 출연 셰프들이 각 미션을 통해 만든 요리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연령별 응답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20, 30대에서 가장 흥미를 끌었던 요인은 심사위원이었으며 이 50대, 60대는 대결 구도를 가장 높게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과 백의 대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약간 무림에서 정파와 사파의 대결. 아마 쭉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지만 중간으로 넘어가면서는 단체 간의 대결이 되고 내가 응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응원할 수 있는 편이 생깁니다. A팀이냐 B팀이냐 흑팀이냐 백팀이냐를 응원할 편이 생기고 초반에 그 부분을 잡아주면서 끝까지 사실은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응원하는 셰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는 시청 동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그 출연 연출자들이 영리하게 프로그램을 풀어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요리사들의 각각의 인생의 서사들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저분 내가 아는 분 또는 누구지라고 하는 궁금함에 의해서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굉장히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연출진들이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봐도 유명한 셰프와 무명의 셰프가 대결하면 심정적으로 유명 셰프를 좀 이렇게 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눈을 가려버렸잖아요. 진짜 얘네들 진심으로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공정 대결의 장치들을 마련해주면서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시청할 수 있도록 끌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요리에는 뭐 노벨 기준, 오똑 기준이라고 해서 정통을 잘 끌고 가는
수준이 있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개발하면서도 극산파 쪽에 속하거든요. 계속 연구하고. 근데 가끔 너무 다른 요리에서 이제 돌 맞을 때도 있고 뭐 호평받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아 내가 다른 길이 맞다 라는 확신을 얻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그 큰 의미는 대한민국 F&B 쪽이 되게 좀 어려울 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바깥쪽으로 그 관심을 요리 쪽으로 다시 갖고 와서 뭔가 요리사들이 좀 더 요리를 하는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줬다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그 흑백 요리사와 같은 흥행, 이게 해외에서도 있었는지 그게 또 궁금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의 흥행 요인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흑백 요리사 열풍에 취해 있는 이 순간, 저는 문득 오래전 TV에서 봤던 이 요리 오디션 프로죠. 마스터 셰프가 떠올랐는데요. 흑백 요리사가 흑수저, 백수저를 나누며 이 신흥 강자 발굴에 여념이 없듯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공정한 평가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요리 올림픽으로 잘 알려진 대회죠. IKA 독일 요리 올림픽. 1900년부터 이 4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요리 대회로 55개국 1200명 이상의 셰프들이 나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기량을 뽐냅니다. 이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면 그 셰프의 앞길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서도 많은 요리 학도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대회인데요. 또 이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경연대회도 있습니다. 이 월드 페스트리컵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초콜릿 조각과 설탕 공예 등을 선보이면서 맛과 기술력을 고르보는 이 대표적 요리 경연 프로로 꼽히는데요. 실제 이 프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시각적으로도 이목을 끌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갖게 했습니다. 이런가 하면 자라나는 새싹인 영 셰프들을 위한 오디션 프로도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산 펠레그리노 영 셰프는 오직 30세 미만의 요리사들만 대상으로 지역 예선을 거쳐 매년 스타 영 셰프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은 결코 미숙하지 않은 기량 있는 젊은 셰프들이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이 대회에서는 오직 실력으로만 스타 셰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마스터 셰프도 빼놓을 수 없겠죠. TV 요리 경연 프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의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는 6주간의 도전 과정을 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오디션 속 혹독한 현실과 도전자들의 음식에 대한 철학과 스토리를 보여줬는데요. 이 방송은 특히 다양한 요리 세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식견을 넓힘과 동시에 요리 문화를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리 대회 하나가 요리사 개인을 넘어서 지역에 주는 파급 효과도 대단하다는 걸 증명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각 지방의 최고 요리사들을 뽑는 경연을 매년 치르고 있는데요. 이 대회는 매년 40여 개 지방에서 값싸고 특색 있는 요리들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대회를 유치하는 지역들이 얻는 경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 대회에서 한 차례 우승했던 아스기시는 인구 10만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 수상 직후 석 달 만에 약 4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봤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국내에서도 흑백 요리사가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상에는 벌써부터 이들 참가자들의 가게가 있는 지역이 지도로 표시된 흑백 요리사 지도가 족보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잘 키운 요리사 하나가 주변 상권을 넘어서 지역을 살리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곧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지금 문전성시라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약의 캐치 테이블에 따르면요, 흑백 요리사 첫 방송 이후 일주일간 출연 셰프들의 식당 평균 예약 증가율은 전주 대비 1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4,937.5% 증가율을 기록한 곳도 있었는데요. 같은 기간 이들 셰프의 식당 검색량 역시 7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출연자 식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예약률이 증가세로 나타나 흑백 요리사로 대중의 미식과 외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파인다이닝,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이 인기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느 정도예요? 네, 지난해와 올해 미쉐린 가이드 1에서 3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 33곳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흑백 요리사 방영 직후 3주간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최근 침체기였던 이 외식업계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들 식당 매출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이 40, 50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젊은 층이 그렇게 막 찾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최근에 이제 MZ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은 이제 어떤 SNS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기식의 어떤 소비들을 보여주는데 그동안 뭐 명품 구매라든지 뭐 좋은 차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했지만은 파인다이닝, 뭐 미슐랭, 뭐 3스타라든지 뭐 1스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지도는 좀 약간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레블론 효과라고 해서 높은 고가의 소비에 정말 집중하고 뭐 이성적인 어떤 소비 행위가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Z들의 어떤 그런 니즈에 딱 맞는 것이고 이제 MZ들이 또 좋아하는 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우마차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파인다이닝과 뭐 준 파인다이닝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맛집들의 문전성시가 지금 아까 통계로도 보여줬지만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본 적은 있는데 너무 조금씩 주니까 좀 감질만 이거 뭐- 고기도 즐기는 맛이 그래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먹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던데 어쨌든 요즘에는 파인다이닝도 그렇고 미슐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대부분 적재라고 들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미슐랭 스타의 그 별 지위를 잃게 되었을 때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폐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차라리 미슐랭 별을 받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미슐랭 별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미슐랭의 기준이 까다로운 거죠. 계속 3스타의 기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닌 경우에 소비자들은 바로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어떤 소비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흑백 요리사의 흥행 지속 기간입니다. 얼마나 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떤 맛집 지형도가 일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맛집들 뭐 100여 개다. 그러면은 지금 소비자들이 벼르고 나의 버킷리스트다 해가지고 여기를 하나하나 도장 깨기라고 속칭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식었을 때쯤에 아마 넷플릭스가 자연스럽게 시즌2를 공개하지 않을까.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시즌 1, 2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대표 음악이지만 대표 오디션격으로 보이는 슈퍼스타 K는 시즌 8까지 했었고요. K-팝 스타가 시즌 6개를 했었고 싱어게인도 시즌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식 대첩 같은 요리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도 시즌 5개를 이어가고 마스터 셰프 코리아도 시즌 4개를 하면서 이것들이 앞으로도 수년 동안 이런 것들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 두 분 말씀 듣기 전까지는 금방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온 오프라인의 융합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필이 좋아하는 여행 한 입만인가? 각 도시를 가면서 그 도시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먹어보는 건데 서울에 왔었어요. 광장시장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광장시장을 많이 찾아요. 단순히 이제 어떤 자영업자나 이제 외식 산업의 어떤 붐을 일으킨 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이제 좀 속칭 숟가락을 얹으려는 또 이제 외식 산업들이 있어요. 이제 HMR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정 간편식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스타 셰프들과 또 스타 셰프들의 레스토랑과 협업을 한 RMR, 그러니까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이러한 제품들을 속속 그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편의점 CU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밤 티라미수 제품을 지금 출시를 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전량 매진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유명 식당과 유명 셰프의
제품을 콜라보한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요식업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봤다면 사실 진짜 대박을 친 건 플랫폼 OTT 기업 아니겠어요? 넷플릭스인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어요? 네, 이 넷플릭스의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 추이를 보면 지난 9월 1,167만 명으로 전월 대비 46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는 약 323명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3분기 전 세계 가입자 수는 이전 분기보다 507만 명 늘었고요. 이 분기 매출 역시 15%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를 비롯한 히트작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흑백 요리사의 영향력이 해외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뭐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주변 국가에서는 분명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이 흑백 요리사 열풍이 한국처럼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서도 비교적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중동 지역인 바레인이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흑백 요리사를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화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 흑백 요리사 셰프들 중에 중식 요리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당연하지만 내가 익숙한 것, 내가 먹어봤던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507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유치했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228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여러 대륙 중에 아시아 대륙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시아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 구독자를 증가시키는 거에는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OTT에서 K 콘텐츠가 조금 시들해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흥행이 부진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징어 게임 이후에 계속 나온 콘텐츠들을 보면 유사한 겁니다. 뭐 사회적 문제라든지 어두운 어떤 장르물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싸우고 그렇죠. 자극적이고.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저건 뭐 짝퉁 오징어 게임이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좀 쏠림 현상, 하나의 장르나 콘텐츠의 쏠림 현상을 좀 더 기피하고 다른 어떤 니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흑백 요리사의 어떤 기민했던 전략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 외적인 변수가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이 약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잖아요. 이 시기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컨텐츠를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세계 유통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유통시켰던 거죠. 그 앞서서 2020년에 영화 기생충이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 수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21년에 말씀해 주신 오징어 게임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약간 독점적 또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던 곳에서 미국의 컨텐츠들이 같이 겹쳐지는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사실은 그 작가 파업, 그 미국에선 작가 파업이 있으면서 컨텐츠를 또 못 만들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외부 변수들을 좀 봐야 그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오히려 조금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일 텐데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 K 콘텐츠가 많았다. 많으면 실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수명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가 나왔을 때 주목을 받는 그 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외된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물량 공세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K 콘텐츠를 양산을 해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콘텐츠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능사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뭔가 그 흑백 요리사와 같은 좀
한 번에 주목도를 끌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물량 공세로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방송이나 미디어학으로 보면 소스의 다양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 시대에 한국 콘텐츠처럼 외국 콘텐츠 생산이 많아지면서 미국 사람들한테도 이 자막을 보는 걸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구독자들의 시청 트렌드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요. 비영어권 콘텐츠가 전체 콘텐츠의 3분의 1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에 보면 비영어권 콘텐츠 중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9%를 차지하면서 스페인어 7%, 일본어 5%를 제치고 1위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스페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또 높았는데 그것을 제치고 한국 콘텐츠가 1위를 했다는 건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왔던 2024년 상반기를 보면 한국 컨텐츠를 시청한 구독자 수는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여왕 같은 컨텐츠는요. 시청 시간만으로 보면 넷플릭스 글로벌 전체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무려 6억 8,950만 시간으로 나타나 있고요. 전체 20위에 드는 컨텐츠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국 컨텐츠가 6개가 들어와 있는 사실은 대단한 상황인 거죠. 절대적인 시청 시간을 한국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K 콘텐츠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한데 넷플릭스에서 이 K 콘텐츠 말고 J 콘텐츠, 일본 콘텐츠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건 어떻게 된 얘기? 네, 지난해부터 이 넷플릭스는 제작비가 저렴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위클리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 한국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비는 100억에서 300억 원대인데 반면 일본 제작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11억에서 53억 선이었는데요. 이 한국 드라마 한 편이면 일본 드라마 3-4편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향후 일본 콘텐츠의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당장 K 콘텐츠의 제작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거란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꽤 비싸게 드네요. 우리 드라마 제작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작비 측면에서는 이제 일본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콘텐츠의 특징이 주로 이제 드라마나 뭐 예능보다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콘텐츠 분야에서 애니메 쪽을 어떻게 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명주기 측면에서 깁니다. 이 친구들이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화로도 만들고 상품으로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콘텐츠가 어떤 파생돼서 전체의 어떤 흥행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우리는 드라마 콘텐츠로 띄고 올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이런 한류 드라마나 이런 K 콘텐츠가 좀 어떤 다른 상품으로 좀 파생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뭐 예전에 뭐 한류 월드다 뭐 그런 거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그냥 머무르고 있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그리고 최근 한 10년 사이에 급격히 드라마 제작비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사실 2010년도 들어서면서는 사실 지상파 기준으로 보면 드라마 제작비가 1억에서 2억 정도 들었고요. 사실 종편이 출범하면서 그 드라마 그리고 그 제작을 많이 하고 TVN이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하면서 점점 드라마 제작비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최근 23년, 24년 기준으로 보면 드라마의 평균 제작비가 편당 20억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메이저 기준으로. 이게 이제 그동안의 미디어 경쟁 시장이 그 내국, 로컬이나 도메스틱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경쟁으로 갔잖아요. 근데 다 잘 아시겠지만 헐리우드에서는 이 한국의 이 정도 편당 금액은 수천억을 들여서 영화를 제작하는 할리우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떤 컨텐츠든 그것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든 한국에서 만들어지든 만들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많이 보면 대박인 거잖아요. 그 경우에 한국의 드라마는 굉장히 가성비 높은 컨텐츠인 것도 맞는 거죠.
어쨌든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에서 우리 K 콘텐츠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이 와중에 흑백 요리사가 터졌고,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12월에 오징어 게임 2도 공개가 돼요. 네. 그러면 다시 또 K 콘텐츠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흑백 요리사가 예열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징어 게임 2로서 이어져서 또 흥행 공식이 또 만들어지는 건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오징어 게임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열린 결말, 그러니까 시퀄 그 후속편이 나오게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편의 제작과 또 이 편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2년여 동안을 기다려온 거기 때문에 뭐 흥행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넷플릭스든 뭐 업계 관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가면 오징어 게임 그 액션 할 수 있는 그 장이 있거든요. 뭐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주목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다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쉬운 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올 IP,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IP를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연이어서 한국만 제작된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아함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고 이건 미국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태국 버전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국가에서 버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금 오징어 게임 얘기지만 흑백 요리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붐을 일으킨다면 지금의 주목도가 오징어 게임 2도 훨씬 높아졌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그런데 역시나 사실은 글로벌 시청자든 국내 시청자든 얼마나 잘 만들었냐, 완성도가 얼마나 높게 나타났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스의 다양성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1편과 같은 흥행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바심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예전에는 OTT에서 우리가 볼 때 드라마나 영화 봤는데, 요번에 흑백 요리사도 예능이잖아요. 장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에 대한 다양성,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그 기존의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대한 어떤 좀 실증을 자연스럽게 또 예능으로 옮겨가는데, 넷플릭스가 그걸 기민하게 캐치한 거죠. 그런데 또 예능 강국하면은 대한민국이라서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정말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예능의 역사는 있었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넷플릭스가 드디어 터뜨린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예능의 가장 큰 장점은 IP를 갖고 있으면 각 국가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현지화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그렇게 많이 한 것들이 트레이터스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 호주 뭐 여러 군데에서 하는 배신자들이라고 하는 예능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피아 게임을 예능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예능은 IP를 확보하면 현지화 전략을 쓰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바뀌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국내 OTT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OTT 산업이든 이런 산업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불법 유통되는 스트리밍 때문에 산업 전체가 보게 되는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거의 그 5조 원 정도의 어떤 규모의 불법 유통되는 컨텐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순수 토종 OTT가 또 못 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컨텐츠를 만들어도 이것이 불법 스트리밍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OTT 산업의 어떤 육성,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부 차원이든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OTT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OTT가 구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 것이냐, 즉 이제 컨텐츠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뭐 올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티빙이 KBO 프로야구 중계를 하면서 사실 지금 넷플릭스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스포츠 컨텐츠를 얼마큼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앞서서 이제 왜 한국은
이런 컨텐츠를 갖고 어떤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을 못 만들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컨텐츠를 넘기면서 IP 전체를 넘겼기 때문에 그 권한이 한국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내가 운영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IP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 IP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가 경쟁력의 또 하나가 바로메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기존의 IP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웨이브 같은 경우가 뭐 김삼순이라고 하는 한 20년 전에 히트했던 드라마를 전 재밌게 봤어요. 예, 다시 끄집어내서 리마스터링하고 다시 음악을 입히면서 새롭게 스트리밍을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존의 IP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우리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급자예요. 그래서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밸류 체인에서의 공급자는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어떤 핵심적인 어떤 컨텐츠라든지 또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죠. 그 제조업으로 말하면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뭐 IP 문제라든지 우리가 좀 여류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에게 좀 밀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와 낮은 단가로 납품을 한다든지 넷플릭스는 전체적으로 뭐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에서 우리 컨텐츠 사업은 좀 적자를 낸다든지 3분기만 봐도 좀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제작사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뭔가 불균형한 어떤 이런 밸류체인 구조에서 주도권을 좀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토종 플랫폼을 좀 더 많이 좀 육성을 한다든지 넷플릭스는 엄연히 말하면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산업에 대한 뭐 이해도라든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제작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본인들은 무조건 그냥 많은 한국 콘텐츠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주는 곰이 피고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가 안 나왔을 때의 문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K 콘텐츠의 퀄리티나 스토리 차원에서만 보면 저는 한국 콘텐츠가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OTT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반대로 방송 시장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어도 굉장히 팔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방송 시장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되면 사실 우리나라처럼 방송 시장을 중심으로 커왔던 이 제작 시장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좋은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잘 만든 컨텐츠, 잘 만든 프로그램 하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K 컨텐츠 잘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